한국 축구가 탈락했습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1승 2패. 역대 최강이라던 스쿼드를 데리고 역대 최고라던 조 편성을 받아놓고 결과는 2014년 브라질과 똑같았어요. 근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전술 얘기를 할 생각이 없었어요. 대신 이게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왜 사람은 분명히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안 바뀔까? 왜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도 제대로 못 쓸까? 왜 이미 실패한 방식을 12년이 지나도 그대로 들고 나올까? 이 질문, 축구장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 어딘가에서 한 번쯤은 분명히 겪어보신 얘기예요. 회사에서, 가족 안에서, 아니면 오래된 모임에서 분명히 틀렸는데 절대 인정 안 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을 왜인지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아무리 말해도 안 바뀌는 그 벽 같은 사람. 심리학은 그 사람들을 아주 오래전부터 연구해왔어요. 그리고 오늘 그 연구가 말하는 답을 홍명보 감독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들여다보려고 해요. 욕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구조를 이해해야만 우리가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 자신 안에도 그 씨앗이 없다고 장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끝까지 같이 걸어주세요. 2024년 7월이었어요. 홍 감독이 기자회견장에 섰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없습니다. 참 비장한 말이죠. 듣는 사람 마음이 뭉클할 정도였어요. 나를 버리고 오직 대한민국 축구만을 위해 살겠다는 선언이었으니까요. 그런데요, 2년 뒤 월드컵 무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팀의 주장이자 에이스인 손흥민 선수가 중요한 남아공 경기 선발 명단에서 빠졌어요. 경기 중반에 우리 시스템이 상대한테 완전히 읽혔는데도 전술 변화 없이 선수만 바꿨어요. 실점 이후에도 과감한 승부수보다는 기존 틀을 유지하는 선택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감독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책임은 감독인 나에게 있다. 어디서 들어본 말이죠? 12년 전 브라질 월드컵 직후에도 똑같은 말이 나왔거든요. 자기를 버렸다던 사람이 왜 자기 방식은 못 버렸을까요? 말은 12년 동안 바뀌었는데 행동은 왜 그대로였을까요? 여기에 심리학이 아주 명확한 답을 갖고 있어요. 심리학에서 확증 편향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풀어볼게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이미 믿고 있는 것을 확인해주는 정보만 눈에 잘 들어와요. 반대로 자기 믿음을 흔드는 정보는 무의식적으로 걸러내거나 무시하게 되거든요. 이게 확증 편향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쓰리백이 최선이라고 믿는 감독이 있어요. 쓰리백으로 이긴 경기는 내 전술이 옳다는 증거로 기억해요. 쓰리백으로 진 경기는 선수들이 못한 탓으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지고 나서도 전술이 문제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 편향이 강해질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자기 생각과 다른 선수, 다른 방식, 다른 목소리가 점점 불편해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방식에 완벽하게 맞는 선수들로만 주변을 채우려는 본능이 생겨요.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확히 이 지점을 짚었어요. 지도자가 직접 키운 선수들로만 시스템을 채우려는 성향이 생기면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뛰어난 선수가 오히려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요. 생각해보세요. 손흥민 선수는 세계 최고 리그에서 오랜 시간 검증된 선수예요. 그 선수가 중요한 경기 선발에서 빠지는 일이 벌어졌어요. 전술적 판단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심리학이 보는 또 다른 가능성은 이거예요. 내가 완전히 통제하고 이해할 수 없는 변수가 내 시스템을 흔드는 위협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확증 편향이 극단으로 가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더 이상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세상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감독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직장 안에도 가족 안에도 오래된 모임 안에도 이 패턴을 가진 사람이 있죠. 내 방식만 맞다고 믿는 사람. 자기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람 자체를 문제로 보는 사람. 그리고 결국 그 주변은 예스맨들로만 채워지게 되죠. 자, 그럼 그 주변이 예스맨들로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심리학자 어빙 제니스는 이 현상을 집단사고라고 이름 붙였어요. 1972년에 발표한 개념인데요. 폐쇄적인 집단 안에서 서로의 판단을 검증하지 않고 강화만 하다 보면 집단 전체가 심각한 오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집단 사고가 일어나는 집단에는 공통적인 신호가 있어요. 외부의 비판을 적대감으로 받아치는 것, 내부에서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을 배신자로 모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옳다는 믿음이 실제 결과보다 앞서가는 것. 이번 한국 축구를 보면 이 신호들이 선명하게 보여요. 감독 선임 과정에서 내부 고발을 한 전력강화위원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향해 협회는 즉각 성명서를 내고 고소까지 검토했어요. 법원은 선임 절차가 부적절했다고 판결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중징계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협회는 소송으로 맞섰고 감독은 그대로 월드컵 무대에 섰어요. 외부에서 아무리 신호를 보내도
시스템 안에서는 우리가 옳다는 믿음이 그 신호를 계속 차단한 거예요. 제니스는 집단 사고를 막는 방법이 딱 하나라고 했어요. 의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는 역할을 만드는 것. 어떤 집단이든 누군가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뭐가 있어야 할까요? 지도자가 비판을 위협이 아니라 정보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해요. 그 능력이 없으면 주변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남은 건 서로의 판단을 강화해주는 사람들뿐이 되는 거예요. 이 구조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세요? 저는 방송 일을 30년 하면서 이런 조직을 여러 번 봤어요. 윗사람 말에 아무도 이의를 달지 못하는 팀. 좋은 의견을 내도 라인이 다르면 묻히는 조직. 결국 그런 팀은 외부 충격이 왔을 때 한 번에 무너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내부에서 이미 문제를 발견하고 수정할 수 있는 힘을 스스로 없애버렸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볼게요. 왜 사람은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못 바뀔까요?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두려움의 문제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아 위협이라고 불러요. 내가 오랜 시간 쌓아온 방식, 내가 옳다고 믿어온 신념, 내가 나라고 생각해온 정체성. 이것들이 틀렸다는 게 밝혀지는 순간 사람은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요. 그러니까 틀린 걸 인정하는 게 그냥 틀린 걸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의 매 전부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홍명보 감독이 2024년에 한 말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이 말이 진심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를 버린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특히 50년 넘게 살아온 자기 방식을, 수십 년의 경력이 쌓인 자기 판단을 진짜로 내려놓는 건 미국의 심리학자 캐롤 드웩은 사람의 사고방식을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는 내 능력과 방식은 고정된 것이라는 고정 마인드셋. 다른 하나는 노력과 피드백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성장 마인드셋.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실패를 자기 자신의 부정으로 느껴요. 그러니까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 해요. 아니면 다른 것의 탓으로 돌려요. 선수가 못해서, 컨디션이 나빠서, 운이 없어서. 2014년 브라질에서도 2026년 북중미에서도 모든 책임은 감독에게 있다는 말 뒤에 전술 변화는 없었어요. 책임을 말로는 졌지만 방식은 바꾸지 않은 거예요. 이게 고정 마인드셋이 작동하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근데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꼭 짚고 싶어요. 이게 홍명보 감독만의 이야기냐고요? 아니에요. 우리 중에 50이 넘어서 60이 넘어서 내 방식이 틀렸다는 걸 선뜻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수십 년을 그 방식으로 살아왔고 그 방식으로 어느 정도 성공도 해봤고 주변 사람들도 그걸 나의 것으로 인정해왔는데 그걸 내려놓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비판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자신도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미 탈락했고 이미 끝난 거 아니냐고. 맞아요. 이번 월드컵은 끝났어요. 근데 저는 지금 축구 얘기를 마무리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개념을 1975년 연구에서 발표했어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사람은 나중에 실제로 탈출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시도 자체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 경기를 보면서 무기력함을 느끼셨을 거예요. 어차피 안 바뀌어. 저 사람들은 저래도 자리 지키잖아. 우리가 뭘 한대. 이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셀리그만이 동시에 발견한 게 있어요. 그 무기력함은 학습된 거라는 거예요. 학습된 거라면 다시 학습으로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변화의 시작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셀리그만은 딱 한 가지를 말했어요. 작은 성공의 경험을 다시 만드는 것. 내가 뭔가를 했더니 결과가 달라졌다는 경험. 그게 학습된 무기력의 반대편에 있는 힘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오늘 우리는 한 가지를 했어요. 왜 그렇게 되는지를 이해했어요. 확증 편향이 뭔지, 집단 사고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아 고착이 왜 변화를 막는지 아는 것. 이게 첫 번째 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힘은 이거예요. 내 주변에서 이 패턴이 보일 때 그걸 알아채는 것.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를 분노로만 보는 게 아니라 심리 구조로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가 달라지거든요. 홍명보 감독은 결국 자기 방식을 못 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질문 앞에 서 있어요. 나는 내 방식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내가 틀렸을 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인가? 쉬운 질문이 아니에요. 저도 매일 이 질문 앞에서 흔들려요. 30년 방송을 했는데 유튜브 앞에서 이걸 다 다시 배우려니 얼마나 낯설고 무서운지. 근데 그 낯섦을 피하지 않는 것. 그게 저한테는 오늘의 답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남기고 싶어요.
우리가 홍명보 감독에게 느끼는 답답함. 그건 어쩌면 우리 안에도 비슷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슴이 먹먹한 건지도 몰라요. 누구나 자기 방식에 집착하고 싶고, 누구나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고, 누구나 내 자리를 지키고 싶으니까요. 그게 사람이니까요. 심리학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그 마음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만 그 마음을 알아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에 딱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내 주변에도 있다. 아니면 나도 그랬다. 그 한마디가 오늘 이 공간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우리 여기서는 누구도 혼자가 아니니까요. 구독 버튼 하나 눌러주시면 나를 지키는 심리학 다음 산책 때 또 함께 걸어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